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을 우리 내면의 한 장면으로 보고 상징과 은유로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 시즌 1의 4화 비세리스가 시녀와 자신의 여동생인 데너리스를 때리고 데너리스가 이에 맞서는 장면을 다루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장면에 어떤 지점에 머물게 되던가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이 끔찍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놀랬던 게 예전에 20대 때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자극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스스로 굉장히 놀랐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럴 사람도 아니었는데 남성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굉장히 크고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장면에서 데너리스가 처음에는 오빠를 달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맞서잖아요.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굉장히 통쾌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많은 여성들의 꿈에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벌이는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여성에게 잔인한 폭력을 일삼는 남성이 여성의 꿈에 등장할 때 꿈을 꾼 당사자로서는 불안한 한편 난감한 거예요. 물리적 현실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참상이고 이는 자신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잖아요. 여성의 내면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적 현실이 투영된 것뿐일까? 여성은 자신의 꿈에서조차 폭력의 피해자로 머물러야 하는가? 꿈꾸니는 꿈속 등장인물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올 겁니다. 비세리스와 데너리스 남매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귀한 참조가 될 원형적 드라마인 겁니다. 여성 내면의 어떠한 요소가 또 다른 내적 요소를 상처 입히고 있다면 그 남봉꾼의 만행을 저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끔찍한 참상이 여성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할 때조차 여성은 두 손 놓고 외면해버린다면 일평생 주체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비세리스 같은 인물이 여성의 꿈에 등장한다면 그 인물에 대한 온전한 책임 역시 꿈꾼이에게 있으면 자명하잖아요.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무서운 인물이 꿈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고 신호인 겁니다. 꿈꾼이의 심리적 습성 전반을 점검하라는 시급한 메시지로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여성 자아를 위축시키는 비세리스의 영향력을 축소할 방안을 찾아낼 책무는 꿈을 꾼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먼저 비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추려보겠습니다. 왕자의 게임에 등장하는 비세리스와 데너리스 남매. 그들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현재 남매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더부살이 중이죠. 비세리스는 칠왕국의 왕자를 되찾고 싶지만 자력으로 일어설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도트락 부족의 통치자인 칼 드로고와 여동생의 혼인은 비세리스에게 유리한 상황 전개를 가져다 줄 듯 했으나 그의 성급한 야망은 미숙한 행보로 이어질 뿐이었죠. 딱하게도 비세리스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법에 무지했습니다. 그는 도트락인들을 야만인 취급하며 그 집단에 적응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과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고 어리석은 시도들로 권력의 조롱을 살 뿐이었습니다. 비세리스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머리에 왕관을 얻는 순간이 곧 죽음을 맞는 순간이 되었죠. 비세리스는 짧은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행실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죠. 그는 권력을 원하면서도 권력의 생리와 집단 내 권력 구도를 이해할 정도의 내적 성숙을 이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벌레처럼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고 그의 분노조차 남성 지배층의 비웃음과 조롱을 살 뿐이죠. 비세리스의 모든 행위가 남성들에게는 어리석은 헛발질로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비세리스의 망상적 행동은 그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는 좌절감의 표출이었던 거죠.
상황이 자신의 기대와 엇나갈 때 그로 인한 뒤틀린 심사와 분풀이는 데너리스와 주변 여성들에게 향했습니다. 사회에서 내쳐진 남성의 분노는 희생양을 찾아 쏟아지기 마련인데 이때 여성을 손쉬운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위협을 일삼고 쉽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찮은 비세리스는 오로지 여성만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내면에 여성만을 타깃으로 삼아 위해를 가하려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세리스 같은 부류는 권력을 쥔 남성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만큼의 배포와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돌변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의 내면에도 폭력적인 남성이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남성의 특성이 비세리스와 닮았다라고 할 때 어때요? 지금 꿈이 한 3개 정도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버스 안에 있던 그 야구 모자를 쓴 남자였는데 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왠지 그 사람은 그날 경기에서 졌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우울과 분노가 있었을 것 같다. 제가 이런 투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자기한테 자극이 왔을 때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 제가 그 사람을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떠올린 투사였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저 남자가 그 좌절감과 분노가 있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되게 이해가 되고 그 피해를 나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그 직접적인 피해가 나한테만 오지만 않는다면 되게 수용하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남자를 이해하는 게 내 생존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저 사람을 자극하면 그게 언제라도 나한테 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니까 그것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이해한다는 그런 걸 그런 사인을 계속 나도 찾고 그 사람한테도 사인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성이 내면적으로 비세리스 같은 폭력적인 남성한테 사로잡히게 되면 그 여성의 사고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자를 이해해야 된다. 그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상징적 차원에서 데너리스와 비세리스의 관계 양상과 데너리스의 심적 상태를 풀어본다면 여성은 내면에 존재하는 비세리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적어도 고민은 한번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내면에 비세리스의 성정과 닮은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세리스를 여성 내면의 원형적 인물로 이해할 때 그의 역할은 여성의 수동성과 수능적 태도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이죠. 여성 내면의 인물 비세리스는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 자신을 약하고 무력한 존재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몰아가는 인물인 겁니다. 비세리스란 인물을 숙고해 볼수록 가부장적 전통이 여성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그 뼈아픈 실상을 보게 될 겁니다. 비세리스와 데너리스는 오빠와 여동생으로 남매지간입니다. 혈연으로 묶여져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지내왔다는 것은 상징적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세리스가 데너리스에게 끼친 영향은 그 시작이 아득할 만큼 오래되었고 따라서 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함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데너리스는 칼 드로고와 결혼하기 전까지 비세리스의 요구와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잔뜩 겁먹은 채로 오빠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죠. 그녀의 혼인 역시 오빠의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비세리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비세리스의 의지가 곧 데너리스의 의지인 것입니다. 비세리스와 데너리스의 관계는 여성이 부정적인 아니무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데너리스는 자신의 진실한 욕구에 접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데너리스의 욕망 표출과 주체로서의 인식은 자신의 결혼과 비세리스의 죽음 이후 서서히 드러나다가 칼 드로고의 죽음까지 겪고서 비로소 가능해졌죠.
비세리스가 그녀의 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상 칠왕국의 왕자에 앉아 여왕으로 통치하고 싶다는 욕구는 깊숙하게 가라앉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언뜻 자신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느끼는 순간 부정적 아니무스인 비세리스가 냉혹하게 짓밟아 버리죠. 데너리스의 내면에서 비세리스가 활개를 치면 데너리스 스스로 자신의 힘과 가능성이 전혀 터무니없는 환상이나 망상으로 느껴집니다. 종국에는 자신이 바보 같은 거죠. 그러면 여성은 무력한 상태에서 수능적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세리스가 데너리스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을 때 데너리스는 집단이 내세우는 가치와 사회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의무는 거기에 있다고 믿는 거죠. 역설적으로 비세리스라는 존재로 인해 데너리스는 가부장적 질서가 요구하는 바에 더욱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명백하거든요. 강력한 통치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세리스는 칼 드로고가 욕망하는 여성이 되도록 데너리스를 다그쳤죠. 이후에는 데너리스 스스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거기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남성이 욕망하고 이상화하는 여성이 될 때만 생존과 안전의 보장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데너리스 내면의 비세리스는 여성을 그런 노력에 집중하도록 몰아가요. 비세리스는 여성의 내면에서 자기 확신의 힘을 앗아갑니다. 여성은 자신을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데너리스는 언젠가 뜨거운 화로에 손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전혀 해를 입지 않았죠.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가진 어떤 힘을 강하게 느꼈을 테지만 곧바로 화로가 충분히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치부하고 맙니다. 여성의 내면에서 비세리스가 자행하는 짓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에피소드인 겁니다. 언뜻 느껴지는 자신의 힘에 대해 의심하고 무시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겨버립니다. 따라서 데너리스는 자신이 불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을 자각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여왕으로 칠왕국의 왕자에 오르고 싶다는 욕구 또한 철저하게 억압되었습니다. 통치자로서의 잠재 역량을 깨워내서는 안 되거든요. 데너리스와 비세리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꿈에 등장하는 그런 폭력적인 남성이 사실은 내게 주입하는 생각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실감이 좀 되세요? 제 내면을 그리는 남자가 두 부류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런 비세리스처럼 폭력적이어서 내가 그 사람의 폭력성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눈치 보고 가만히 있고 비위를 맞추고 나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권력을 가져서 나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어줄 어떤 남자를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쌍이 결과적으로 똑같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내 감으로, 뭐 데너리스처럼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의 타고난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의 질서를 계속 파악하고 외부의 힘을 빌어서 정말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원하는 자리로 계속 그 생각을 돌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 앉고 싶은 자리는 있는데 거기에 앉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를 생각하기보다 거기에 난 앉고 싶은데 누가 날 저기 앉혀줄까? 누군가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런 걸 기대하게 하는 그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에 닥쳐도 이걸 해결해줄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 어려움을 정의해줄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그 어려움에 대한 정의조차 내 스스로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데너리스가 있는 공간은 흡사 천막처럼 나무로 엉성하게 지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역시 상징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데요. 집은 자아가 머무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데너리스의 영혼이 머무는 공간은 아직은 튼튼하거나 견고하지를 못한 것이죠. 이는 데너리스의 자아 강도를 상징한다고도 풀이될 수 있을 겁니다. 비세리스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데너리스의 자아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생존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생존뿐만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음에도 여성이 자신만의 사고를 펼쳐가는데 힘겨움을 느낀다면 그 여성은 내적으로 비세리스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내면을 장악한 비세리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성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가능성이라 하겠습니다. 직관과 상상력의 통로가 열리는 조짐, 감수성이 깨어나는 전조, 표현 욕구의 상승, 다른 관점의 싹틔움 등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데너리스의 자질로 부를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여성의 창조적 특질인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물러남 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소신껏 나아가려는 여성이라면 필연적으로 비세리스의 분노와 맞닥뜨리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데너리스와 칼 드로고의 혼인으로 남매는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됩니다. 무엇보다 데너리스에 대한 비세리스의 절대적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그녀의 잠재력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죠. 데너리스는 자신이 맞이한 새로운 문화와 그로 인한 삶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갑니다. 왕비라는 위치에서 권력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자신 안의 힘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죠. 이로써 비세리스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편 데너리스의 주도성과 결단하는 힘이 증대될수록 비세리스의 성마른 화와 폭력성은 격해집니다. 데너리스 역시 비세리스에게 맞서는 법을 배워갑니다. 데너리스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용기로서 두려움에 맞서 나갑니다. 분노를 터뜨리며 폭력적으로 나오는 비세리스, 겁에 질린 시녀를 달래는 한편 침착하게 비세리스를 상대합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럴수록 비세리스의 분노는 격해질 뿐이에요. 데너리스를 공격하려다 되려 일격을 당하고 뒤로 물러난 비세리스. 그는 분노와 함께 그녀의 공간을 나갑니다. 이는 데너리스 홀로 비세리스를 상대했고 자신의 공간에서 그를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와중에도 소통을 주도해 나가는 이는 데너리스라는 사실이 그 장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을 지켜낸 겁니다. 비세리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데너리스는 비세리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는 데너리스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했죠. 비세리스의 분노와 폭력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뿐이었습니다. 칼 드로고와 데너리스의 혼인을 앞두고 비세리스는 여동생에게 칼 드로고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이는 남성의 아니마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칼 드로고가 이상화하는 여성이 되라는 주문이었죠. 비세리스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때 여성은 자신의 진실한 욕구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무시해버립니다. 데너리스가 그러했듯이 여성은 자신 안에서 주도성과 결단의 측면을 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수동성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자신의 관점과 사고 과정 일체를 포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지워내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그 개인의 자질로 획득되는 것이 수동성입니다. 여성의 내면에서 이를 훈련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판단과 평가에 관한 일체를 집단 내 권력을 가진 이에게 떠넘기고 지배층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쏟는 노력을 사고 과정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남성 지배 권력으로부터 천대받는 비세리스. 그가 서툴게 휘두르는 칼끝은 여성만을 타깃으로 삼을 뿐인데 그렇게 되면 여성은 매 순간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실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독자적 판단과 그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시도하다가는 자칫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 되면 기존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되거든요. 비세리스의 포로 신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세리스의 분노와 공격성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죠. 여성이 내적으로 그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안팎 어디에서든 여성은 모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내면에서는 내 능력은 턱없이 부족해. 나는 공격당할 거야. 나는 약해. 도취에는 위험뿐이야. 나는 나를 지켜낼 수가 없을 거야.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냉혹할 거야.
이런 문장들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장들만 여성의 사고로 가장해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 생성의 주범은 여성 내면에 존재하는 비세리스인 거예요. 이 사회의 폼나는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여성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보다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의존할 대상을 찾아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익숙해요. 비세리스 같은 인물이 여성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여성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단히 박하고 인색한 평가를 내립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익숙하다면 자신의 내면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평가는 자신 안의 비세리스가 벌이는 짓일 수 있는 겁니다. 비세리스의 영향력에 갇혀 있을수록 남성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적 아니무스로 인한 자기 파괴적 사고란 대단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의되는 여성성에 갇히는 겁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칭송하는 여성적 태도에 갇혀 여성 스스로 수동적 존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지워내는데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판단과 견해를 지워낸 채 위에서 하달되는 지침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축이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위축됐던 경험을 떠올리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험 상황에서 나를 위축시키고 딱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내 태도는 나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면에 비세리스 같은 남자가 있을 때 자아가 위축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되게 남았었는데 항상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 널려있고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근데 그렇기는 정말 싫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굉장한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축시켰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가 뭘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절대 안 생기는 건데 그게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직접 감당하려고 했을 때의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할 때 내가 다시 비세리스한테 돌아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내가 감당해볼 만한 두려움과 힘듦이 뭘까 이제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다고 또 그냥 그 비세리스와 더 가까워지고 그걸 오히려 익숙하다고 더 편애하고 근데 난 계속 그러면 끊임없이 위축되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감당하면서 나가볼 것인가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